뭐 다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1980년대 희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죠. 장영자 씨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인생에서요 3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킨 대로 안 해? 장현자 씨를 두고 참 별칭도 많습니다. 희대 사기꾼,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등등이 있는데 올해 벌써 81살이 됐다고 하는데 또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박사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제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이 예. 장영자 씨가 한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위조 수표인 154억 2천만 원의 선급금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위조 수표가 무려 154억짜리 위조 수표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위조 수표인데요. 이때는 이게 이제 위조 수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열린 결과 예. 결국에는 이제 1년의 실형을 받게 되고요. 그 내용 중간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도 챙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박주희 변호사님,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가 된 거고 결국엔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서 2심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아까 154억 2천만 원이라는 이 액면 금액이 있는 수표를 행사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이 장영재 씨가 이걸 행사를 할 때 이 위조 수표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에 대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는데요. 이 154억 2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액수 때문에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범행에 있어서 위조 이 수표를 행사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행사했던 이 수표의 액면 금액도 154억 2천만 원이라는 똑같네. 거죠. 똑같은 금액을 행사를 했고요. 또 더구나 이 행사를 했던 이 장소가 이 예전에 했던 범행 장소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표를 보면 수표의 일련 번호 같은 경우가 사실 무작위로 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외우기가 어려운 번호인데 예. 이 수표 번호가 한 숫자로 일련된 번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계획한 범죄다. 그러니까 위조 수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행사를 한 거다라고 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선고를 한 겁니다. 예, 징역 1년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영자 씨 하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 희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금액도 대단하고 아무튼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 불리우는 사건이었죠. 1982년에 장윤작 씨가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경제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예. 이때 굉장히 좀 건설사 등 자금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가서 큰 현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기업들은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정식으로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길은 막혀 있던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이제 솔깃할 만한 조건으로 큰 돈을 빌려줍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2배에서 크게는 9배에 달하는 어음을 챙깁니다. 어음을 받아요. 네, 약속 예. 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어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를 않고 사채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억의 어음을 맡긴다. 그럼 좀 깎아줘서 한 8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십시오.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화 시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속 어음 총 1,111억 원을 6,404억 원을 할인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6,404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으로서 국가 예산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자 씨가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대명사가 뭐
건국 이래의 시대의 사기꾼. 그러니까 전두환 이순자가 짜고 우리가 권력형으로 막 남의 돈들을 그 비자금 뜯어내듯이 어음을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어음이 돈으로 되지 않았다니까요. 저 영상은요, 뭐 언론이 인터뷰를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 계정을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저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박상희 교수님, 네. 이렇게 속인다고 쳐도 네.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또 넘어간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물론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네, 해볼까요, 한번? 예. 네네네. 일단은 자금 사정이 너무 절박했을 것이고요. 네. 큰 기업이니까 뭐 1, 2억 빌리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와서 달콤한 말로 뭐 사채 시장을 쓰려면은 이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나는 훨씬 더 적게 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이 장영자가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치렀고요. 예. 또 인맥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자 예전에 영부인의 삼촌이 애 처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맥도 어마어마하게 그 인맥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아, 이 여자가 정말 돈이 있는 여자구나라고 믿었던 거죠. 예. 거기에다가 뭐 사실 정치에도 뭐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은연히 말함으로써 기업들로서는 아, 이 돈을 쓰는 것이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가지게끔 이렇게 화술에 굉장히 능숙했던 여인 예. 같습니다. 근데 박주일 변호사,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어음을 줬던 기업들이 도산하면은 경제적인 파장이 있고 이것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지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어음 발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기업의 총 피해액을 해보면요, 7,100억 원이었습니다. 예.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6,400억 원이 당시 국가 예산의 10%였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음 발행과 관련된 피해 입은 기업들이 연쇄해서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건설 도급 순위 8위였던 이 공영토건과 그리고 이 포항제철 그리고 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이 이 어음 사기 사건으로 결국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11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이 되었고요. 관련자 30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검은동 근절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결국 이게 금융실명제 도입에 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아주 무겁게 이 사건을 봤는데 징역 15년? 그런데 이게 법정 최고형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그 장영자 이철희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예. 또 미화 40만 달러, 엔화 800만 엔 몰수형, 그리고 추징금 1억 6천만 원 정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장영자의 형부이자 또 당시 영부인 이순자의 작은 아버지였던 이규광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도 억 단위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당시 예.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추징금 예. 액수가 꽤 크죠. 그래가지고 6,400억을 현금화했다고 했죠.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가를 측정할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냐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600원이었어요. 6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은 한 뭐 10,000원, 뭐 12,000원 막 요즘 많이 올라서 그렇게도 예.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었고요. 국립대 1년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네. 그리고 10년 교사의 월급,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으니까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7,111억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또 하나요. 예산에 저희가 10%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가 되니까 60조가 되는 겁니다. 60조의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사실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규동 씨죠. 동생이 이규광,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있고요. 여기에 사돈관계가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단순하게 이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장영자 씨가 분명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씨 얘기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아마 강하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영자 씨 같은 경우는 뭐 숙명여대 메이키 출신이라서 굉장히 뛰어난 외모와 그리고 예. 이 화술도 능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상 사람들이 더 휘어잡았던 건 언제나 당당한 자신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뭐 화려한 인맥이 아니었던겠느냐 이런 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영자 씨 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인맥을 자랑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박사님 여기 네. 이순자 씨예요. 이순자 씨. 네. 좀 친하게 지냈다는 뭐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돈인 예. 거죠. 사돈이죠. 이순자 씨와 예. 장용자 씨는 이제 사돈인 건데 장용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이걸 내가 밝히면 팩트가 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것이다. 예.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당했던 모든 일은 이순자와 사돈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권력 투정의 희생이다, 희생양이다라고 본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하나의 사람들과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순자의 친정 식구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내가 타겟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 말을 또 100%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 전력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장영자 씨가 이순자 씨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순자 씨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내가 거의 생면부지의 장영자가 마치 내가 비호 세력인 것처럼 뭐 사람들한테 뭐 특별 보호를 받는다, 뭐 그리고 장영자가 제공하는 어떤 비용으로 내가 굉장히 사치한다. 나는 예. 그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한다라는 내용이 그 자서전 안에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장영자 씨는 나는 어디 가서 검찰 조사받을 때도 이순자 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이순자 씨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네. 여기에 또 한 명이 이제 남편이 이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철이 씨의 이력을 보면 중앙정보부 당시만 해도 중앙정보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짓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 사람의 인맥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이철희 씨는 소위 말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장영자의 세 번째 남편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육사 동기 출신이고 5.16 쿠데타 당시에는 육군 방첩부대장, 지금 뭐 기무사, 보안사라고 불리는 곳에 이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2인자인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예.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유락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고요. 예. 또 영화로도 유명한 신미도 사건의 이제 예산 및 작전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권력의 핵심과 가까웠다는 점이 아주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기친 금액도 뭐 엄청나지만 박 교수님 씀씀이를 보면 당시에는 네.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영자가 또 숙명여대 메이킨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에 뛰어난 뭐 화술을 가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려한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해요. 예. 일단은 장영자 씨 보유의 부동산이 여의도 4배의 면적의 부동산입니다. 여의도 4배요? 4배요. 정말 상상조차 되지를 않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동산이 그랬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별장대지만 38,000평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혼식도 너무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예. 장영자 씨 1년 의상비가 1억 원대. 옷만 그만큼 입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이게 당시 시세 당시 시대 거예요. 네, 예. 짜장면에 600원이 있던 시세라서 네, 부부 한 달 생활비 및 접대비는 3억 5천이었는데 1년 2개월간 쓴 돈이 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지금 금액 물가로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민규 변호사님 네. 이 결혼 자체도 뭐라 그럴까요? 사기를 위한 발판 이렇게 활용된 측면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큰 결혼식, 워크샵, 고급 호텔을 빌려서 개최하는 연회 이런 것들은 사기꾼들이 행하는 흔한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사기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행사를 개최하면 본인이 초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도 이 행사에 왔네, 저 사람도 이 행사에 왔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라고 예, 하는 예.
서로에 대해 신분을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장영자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일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수사를 받더라도 나를 지켜줄 비호 세력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런데 박주민 선생님,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압니다면 구속이 됐지만 나와서 또 사기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실 장영자 씨 같은 경우는 평생에서 이 복역한 기간만 34년입니다. 예. 누가 보면 거의 평생의 절반을 사실상 이 복역한 건데요. 1982년에 지금 7천억대 사기를 행사를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고요. 예. 그런데 92년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이 가석방 된 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140억 원대 어음 사기를 저질러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광복절 특사로도 석방이 됩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국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고요. 또다시 6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아서 2022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54억 원대의 위조 수표를 행사를 해서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다시 또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구속에 대해서도 아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해명을 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구속된 건 또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 속이 일단 뒤집어져요. 너무나 이 사회가 잔인하고 또 이 나라 검찰의 그 속성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한번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이 잡은 의도적인 사람은 막 부풀려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또 죄인이 돼야 돼요. 저분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겠죠.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님, 글쎄요. 이렇게까지 징역형이라는 게 개인에게 고통을 어떻게 보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반성이나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또 비슷한 사기를 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많은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예. 일단 쉽게 돈 뺏는 맛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맛, 그리고 남에게서 쉽게 가져오는 맛에 취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기로 이렇게 복역을 하다 보면 사실 긴 시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에 수사를 받거나 복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성실하기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범행을 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구치소에서 이제 경제사범들이 모여 있는 방이 사실 웃은 소리지만 가장 재밌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예, 왜? 새로운 범행을 그 안에서 계획하고 자신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출소하면 범죄를 다시 한번 계획해서 다시는 걸리지 않아야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 나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기 범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 교화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방법이나 나쁜 짓을 배워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사회로.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많이 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박상인 교수님. 네. 본인은 이제 도우려고 변호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변호인들한테도 사기를 쳤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사기 도박 같은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15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내가 남편의 유산을 받아야 된다, 또 해외 사업을 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6억 2천만 원을 또 사기를 칩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다시 구속이 돼요. 근데 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또 사기를 치는데 심지어 대상이 본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예. 한 변호사에게는 내가 사실은 진짜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14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수사 검사한테 돌려받아서 현금화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그러면은 사기에 쓰인 사기 금액을 다 변제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음도 역시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한테는
내가 장제스 대만 총독에게 받은 굉장히 고가의 도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데요, 내용은. 그렇죠. 완전히 네, 거짓말까지 이제 중독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이걸 또 감정을 해봤더니 역시 가짜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변호사가 다 사임을 했고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어음 사기로 이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진짜 어음이 있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준 고가의 도자기가 있다. 이거를 변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님, 실제로 사기꾼 변호할 뭐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딱 맞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요? 예, 첫 예. 번째는 사건 자체에 대한 거짓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변호사를 속일 수 있다면 그 변호사가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축소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수임료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게 말씀을 드리면 겪었던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사기 횡령으로 이제 수사를 받는 분이었는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일본 유명한 화백이 그린 그림이라고 수임료 대신 저에게 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네요, 총통의 도자기. 예,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이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예.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그림에서 귀신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다. 그분이 살던 집은 지금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뭐 여행 명소가 됐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이상한 그림 사실 저한테 그냥 떠넘기고 마치 수임료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그 경험은 사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예. 경험담입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도 제가 박민규 변호사한테 이 질문 드릴 때 고개를 좀 끄덕이셨거든요. 네,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과 라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나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변호사들한테도 거짓말을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변호사들도 사실 이 부분에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임료와 관련된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더 큰 이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예. 변호사들이 현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도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경계를 좀 해야 하고 탐욕을 조금 경계를 해야지 이런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자기의 의뢰인을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예,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더 나아서 참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영재 사건으로 박사 교수님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금융실명제는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장영자 이 사기 사건 때 그야말로 금융 당국이 다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는 매수자나 매도자를 다 실명으로 쓸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실명으로 사실은 비실명으로 해도 예금이 많이 은행에 들어와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정부에서 좀 모른 척을 했었는데 예. 장영자 사건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것이 인지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에 금융실명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도 1991년까지 금융실명제 하겠다라고 했으나 예. 미뤄지다가 우리가 아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어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장영자 씨가 했던 말들도 박주희 변호사님 상당히 좀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어요. 네, 이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을 홀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뻔뻔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장영자 씨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남긴 말들을 보면요. 이 1982년에 구속이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는 유통이다. 나를 풀어주면 내가
막힌 돛을 유통시켜주겠다라고 예. 당당하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기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왜 자기를 범죄자를 모냐라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권력투쟁의 희생자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희생자로 이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예. 박민규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을 잘한다. 네. 뻔뻔하다. 또 뭘 주의해야 될까요? 사기꾼들의 언변 일단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예. 네, 변호사를 실제로 잘 제대로 속일 수 있을 만한 사기꾼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사건의 실체를 파고 드러나가다 아니, 저희 같은 일반인. 일반인들이요. 그 뭐랄까요?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 그리고 멋있는 수사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무조건 된다라는 식으로 결국 이야기를 귀결짓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단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확실할까라는 의심을 100번, 1000번 하시면 좋을 것 어떤 같습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